서울의 한겨울밤, 눈발이 흩날리는 강남구 외곽도로에서 김민준 형사는 정기 순찰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편 조수석에는 순백의 털을 자랑하는 진돗개 백설이가 앉아 있었다. 백설이는 경찰견 중에서도 전설적인 존재였다. 지난 3년간 함께해온 파트너로서 그녀의 뛰어난 후각과 직감으로 수많은 난사건들을 해결해왔다. 오늘도 조용한 밤이구나, 백설아. 김 형사가 백설이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백설이는 평소처럼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지만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창밖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를 포착한 것이었다. 그 순간 검은색 제네시스 G-가슴 한 대가 상당한 속도로 그들 옆을 지나쳐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급 승용차였지만 김 형사의 오랜 경험이 직감적으로 경고음을 울렸다. 뭔가 이상하다. 김 형사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 정지 신호를 보냈다. 검은색 제네시스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길가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무슨 일이신지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정기 검문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 형사가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때 백설이가 갑자기 낮게 으렁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온순하던 백설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김 형사는 놀라며 백설이를 살펴보았다. 진돗개의 털이 곤두서 있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뒷좌석에는 8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헌 인형을 꼭 안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작은 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눈빛에 서린 깊은 공포가 김 형사의 가슴을 찔렀다. 김 형사는 더 자세히 관찰했다. 아이가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김 형사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아이는 누구신가요? 김 형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제 딸 수정입니다.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박진수라고 신분증에 적힌 남자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김 형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김 형사는 다시 백설이를 확인했다. 진돗개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특히 아이가 앉아있는 뒷좌석 쪽을 향해 계속해서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김 형사가 박진수에게 말했다. 박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물론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차량 검사가 시작되었다.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 증서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했다. 하지만 백설이의 이상한 반응은 계속되었다. 특히 아이가 앉았던 자리 주변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킁킁거렸다.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안녕, 수정아.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커다랗고 맑은 눈으로 김 형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명백한 도움 요청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아이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무서워요. 집에 보내주세요?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마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그때 박진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수정이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립니다. 특히 경찰관을 보면 무서워해요. 어린애라서 그래요. 김 형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상황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서류도 완벽하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었다. 김 형사는 마지못해 그들을 보내주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지만 검은색 제네시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김 형사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백설이 역시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경찰서로 돌아온 김 형사는 즉시 박진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진수는 2년 전 유사한 아동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수사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다. 당시에는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벗겨졌지만 그 사건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웠다. 김 형사는 2년 전 사건 파일을 꺼내 자세히 검토했다.
7살 여자아이 이소영이 동네 놀이터에서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었다. 폭격자들은 검은색 승용차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번호판이나 구체적인 차량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사건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던 김영사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췄다. 현장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감지되었으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음. 수색견도 특별한 반응을 보였으나 단서 발견에는 실패함. 김영사는 백설이를 불렀다. 진도개는 즉시 그의 곁으로 달려와 고개를 갸우뚱했다. 백설아, 너도 그 냄새를 맡았구나? 2년 전과 같은 냄새를? 김영사가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동료인 박철민 형사였다. 민준아, 큰일이야. 방금 전 아동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 8살 김수정이라는 아이인데 부모님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하셨어. 김영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 아이 아버지 이름이 박진수는 아니겠죠? 어떻게 그걸 알았어? 맞아, 박진수 씨가 신고자야. 김영사는 즉시 상황을 설명했다. 방금 전 검문에서 만난 그 아이가 실제로는 유괴된 피해자였던 것이다. 김영사의 직감이 옳았다. 긴급 상황이 선포되었다. 박진수의 검은색 제네시스 G 가이붕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졌다. 모든 경찰서와 파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박진수의 사진과 차량 정보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박진수는 마치 연기처럼 자취를 감춰버렸다. CCTV 분석팀이 총동원되었지만 차량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웠다. 마치 도시 어딘가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김영사와 백설이는 박진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인 경기도 파주 외곽으로 향했다. 황량한 농촌 지역으로 곳곳에 버려진 공장들과 창고들이 점재해 있었다. 백설아, 이번엔 정말 너만이 희망이야. 김영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백설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진도계의 뛰어난 후각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코를 바닥에 대고 이곳저곳을 킁킁거리며 흔적을 찾고 있었다.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백설이가 갑자기 한 방향으로 힘차게 뛰어가기 시작했다. 김영사는 급히 그 뒤를 따랐다. 백설이가 멈춘 곳은 반쯤 무너진 폐공장이었다. 을씨년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 뒤편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숨겨져 있었다. 번호판을 확인하니 바로 박진수의 차량이었다. 발견했다. 김영사가 무전기에 대고 급히 보고했다. 하지만 차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박진수와 수정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백설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장 내부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폐공장 내부는 복잡한 미로 같았다. 녹슨 기계들과 부서진 파이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곳곳에 깊은 구멍들이 있어 매우 위험했다. 김영사는 권총을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백설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길을 안내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희미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사의 가슴이 뛰었다. 분명 수정이었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중 김영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공장 깊숙한 곳에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각 방에는 아이들의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낡은 인형들, 작은 옷가지들, 아이용 신발들. 이곳은 단순한 일회성 유괴 장소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온 아동 감금 시설이었다. 김영사가 가장 안쪽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수정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무사했지만 심하게 겁에 질려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몸은 추위와 공포로 덜덜 떨고 있었다. 수정아, 괜찮아. 경찰 아저씨가 왔어. 이제 안전해. 김영사가 최대한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이가 김영사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이는 김영사에게 달려들어 꼭 안겼다. 아저씨, 정말 무서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괜찮아. 곧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김영사가 아이를 다독이며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박진수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그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김영사가 수정이를 안고 공장에서 나오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박진수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긴 칼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평소의 정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 아이를 내려놓아라. 박진수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영사는 재빨리 수정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권총을 겨누었다.
무기를 버리고 즉시 투항하라. 절대 안 돼. 그 아이는 내가 필요해. 너는 모르는 일이야. 박진수가 미친 듯이 외치며 칼을 휘둘렀다. 긴장된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다. 김영사는 수정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박진수를 제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 순간 백설이가 움직였다. 진돗개는 박진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측면에서 번개같이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강하게 물었다. 박진수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칼이 멀리 날아가 떨어졌다. 김영사는 즉시 박진수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박진수, 넌 아동 유괴 및 감금 혐의로 체포된다. 박진수를 체포한 후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단순한 개별 범죄자가 아니라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인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했다. 김영사는 박진수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놀라운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거래 내역, 그리고 암호화된 연락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군요. 김영사가 중얼거렸다.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는 선생님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박진수조차도 그 정체를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세포 조직으로 운영되어 각자는 자신의 직속 상관만 알 뿐이었다. 하지만 백설이가 또 한 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돗개는 박진수의 옷에서 매우 특이한 냄새를 감지해냈다. 그것은 일반적인 향수나 세제 냄새가 아니라 매우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향이었다. 김영사는 즉시 국과수의 냄새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수입되는 매우 비싼 고급 향수 성분이었다. 이런 향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상류층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은 해당 향수를 단서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 시내 고급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그 향수를 구매한 고객 명단을 확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놀라운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벌 2세이자 유명한 사회사업가인 최성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아동복지와 교육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희망나눔재단이란 아동보호단체까지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설마 아동보호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박철민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영사는 신중하게 최성민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연결고리 때문에 수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던 중 백설이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박진수의 차량에서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그 종이에는 프로젝트 그림자라는 암호명과 함께 일련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김영사는 그 숫자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것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코드처럼 보였다. 프로젝트 그림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암호 분석팀과 사이버 수사대가 총동원되어 그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수주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프로젝트 그림자는 최성민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암호명이었다. 겉으로는 해외 입양 및 교육 지원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인 아동 매매 조직이었다. 김영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최성민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여 최성민의 사교 모임에 침투하는 계획을 세웠다. 강남의 초고급 호텔에서 열린 차선 파티. 김영사는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가짜 신분으로 파티장에 들어갔다. 최성민은 수많은 유명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차선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성민의 목소리는 진정성 있고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김영사는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가면 뒤의 악마를. 파티가 끝난 후 김영사는 최성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액의 기부 의사를 밝혔다. 최성민은 흥미를 보이며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 김영사는 점차 최성민의 신뢰를 얻어갔다. 성공한 무역업자라는 가짜 신분을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최성민 조직의 핵심부에 접근하려 노력했다. 수주간의 신중한 접근 끝에 김영사는 드디어 프로젝트 그림자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었다.
최성민이 그를 인천 외곽의 한 물류센터로 안내했다. 이곳이 우리 재단의 핵심 시설입니다. 최성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창고였지만 지하에는 김영사가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시설이 있었다. 수십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고 각 방에는 아이들이 갇혀 있었다. 김영사는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아이들의 절망에 찬 눈빛, 영양실조로 야인 모습, 그리고 절대적인 공포에 지배당한 표정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김영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특별한 상품들이죠. 해외 바이어들이 매우 선호하는. 최성민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김영사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정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 모든 아이들을 구출할 수 없었다. 그는 은밀하게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야 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김영사의 신호와 함께 특수기동대와 경찰 병력이 창고를 완전히 포위했다. 백설이도 구조작전에 투입되었다. 경찰이다.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다. 즉시 투항하라. 확성기를 통한 경고가 울려 퍼졌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성민의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훈련받은 특수부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영사는 곧바로 지하 감금시설로 향했다.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경찰이 왔어. 김영사가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최성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비밀 통로를 통해 이미 탈출한 것 같다. 그때 흑서리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진돗개는 최성민의 냄새를 쫓고 있었다. 김영사는 즉시 백설이를 따라 추격에 나섰다. 김영사와 백설이는 최성민을 추격하며 한강까지 달려왔다. 추격전은 밤하늘 아래 한강 둔치에서 절정에 달했다. 최성민은 미리 준비해둔 고속 모터보트에 올라타려 하고 있었다. 아마도 해외로 도피하려는 마지막 계획인 것 같았다. 최성민,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김영사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최성민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선사업가의 온화한 미소가 없었다. 오직 냉혹하고 잔인한 범죄자의 진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김영사, 당신이 모든 걸 망쳤군요. 몇 년간 쌓아올린 완벽한 사업을. 최성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사업이라고? 죄 없는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게 사업이라고 하는 거냐? 김영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법이죠. 최성민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강의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최성민이 재빨리 품에서 권총을 꺼내렸다. 하지만 백설이가 더 빨랐다. 진돗개는 번개 같은 속도로 최성민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권총이 한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김영사는 즉시 최성민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최성민, 넌 조직적 아동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다. 최성민과 그의 조직원들이 체포된 후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그림자의 전체 구조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그 규모와 조직성에 모든 수사관들이 경악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구조된 아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정이도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다. 그 아저씨가 저를 무서운 곳에 가두고 집에 못 가게 했어요. 수정이의 작은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성민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김영사와 백설이가 수집한 물증들은 압도적이었다. 구조된 아이들의 증언, 조직의 내부 문서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거래 내역들. 피고인 최성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박진수를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도 각자의 죄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프로젝트 그림자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구조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몇 달이 지났다. 김영사와 백설이는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영사에게는 명예나 칭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수정이와 다른 피해 아이들이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이었다. 물론 그들이 입은 심리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전문 상담사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걸친 치료가 필요했다.
어느 날 김 형사는 수정이네 집을 방문했다. 수정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고 백설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백설이 아저씨. 수정이가 백설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백설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백설이는 꼬리를 흔들며 수정이의 얼굴을 살짝 핥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던 수정이 부모님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수정이 어머니가 김 형사에게 깊이 인사를 올렸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형사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김 형사는 다시 일상의 순찰 업무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면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백설이는 여전히 그의 최고의 파트너였다. 진돗개의 예리한 감각과 충성심은 앞으로도 많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김 형사와 백설이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한 아이가 백설이를 보고 달려왔다. 와, 이 개가 텔레비전에 나온 그 유명한 경찰견이에요. 맞아, 백설이는 정말 대단한 개야. 김 형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나중에 경찰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을 잡을 거예요. 아이가 씩씩하게 말했다. 김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다. 그날 밤 김 형사는 백설이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백설아, 우리가 함께 일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구나. 김 형사가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설이는 김 형사의 옆에 앉아 고개를 그의 무릎에 기댔다. 오랜 파트너십으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큰 조직 하나를 해체했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악들이 많을 거야. 우리의 일은 계속될 거고. 김 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새로운 신고가 들어왔다. 모든 순찰차, 강동구에서 아동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7세 남아 박민수 군이 놀이터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김 형사와 백설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또 시작이구나, 백설아. 김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백설이도 즉시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다. 이미 새로운 임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가자. 또 다른 아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강동구로 향했다. 김 형사는 운전하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박민수는 저녁 1옥시경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하고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울음을 터뜨리며 경찰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다. 제발 우리 민수를 찾아주세요. 아직 7살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가 절규하듯 말했다. 김 형사는 백설이와 함께 놀이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백설이는 즉시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놀이터 근처에서 수상하게 서성거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번호판이나 구체적인 차종은 확인하지 못했다. 백설이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놀이터에서 약 50m 떨어진 골목길이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김 형사가 중얼거리며 백설이를 따라갔다. 골목길 바닥에는 아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부모에게 확인한 결과 분명히 민수의 신발이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 형사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사건의 양상이 이전 프로젝트 그림자 사건과 너무나 유사했다. 7, 8세의 어린아이, 놀이터나 한적한 곳에서의 실종, 검은색 승용차 목격, 특별한 물증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 설마 또 다른 조직이. 김 형사가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지난 6개월간의 아동 실종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 보았다. 놀랍게도 총 7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모두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어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새로운 조직이 활동하고 있어. 김 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백설이도 마치 김 형사의 생각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팀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프로젝트 그림자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며칠간의 집중 수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성민의 조직이 해체된 후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새로운 범죄 조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직의 우두머리는 박사라는 암호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최성민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 형사는 이전 사건의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잠복 수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위험했다. 상대방도 경찰의 수사 기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설아,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겠어. 김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백설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김 형사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새로운 조직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김 형사와 백설이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한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파트너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가족들의 행복,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 서울의 밤하늘 아래 김민준 형사와 진돗개 백설이의 새로운 모험이 계속되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김 형사와 백설이는 여전히 서울 거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해결한 사건들은 수십 건에 이르렀고 구해낸 아이들은 100명이 넘었다. 백설이는 이제 베테랑 경찰견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 예리한 감각과 경험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 어느 봄날 김 형사와 백설이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많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 어린 소녀가 백설이를 보고 달려왔다. 그 아이는 몇 년 전 구조했던 수정이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수정이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 있었다. 백설이, 김 아저씨. 수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수정아, 정말 많이 컸구나. 김 형사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나중에 정말로 경찰이 될 거예요. 백설이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찰이요. 수정이가 씩씩하게 말했다. 김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진정한 이유였다.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에서 김 형사와 백설이는 여전히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냐하면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